자, 그 다음에 볼 건 뭐냐면, 그래, 지금 좋아. 자, 두 번째는 짠짠짠짠 B다. O2. O2. 그러면 그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짜잔, 짜잔, 짜잔 해서 얘가 산소의 원자 오비탈. 그래서 각각을 그냥 OA 원자, OB 원자라고 할게요. 그럼 A 원자, B 원자 만나서 O2 분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O2 분자. 그때 여기서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면 다른 건 다 똑같고요. 여기만 이렇게 됩니다. 다른 건 안 바뀌어. 알겠죠? 자, 그리고 쓴 김에 전자 배치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산소는 최각 전자 몇 개임? 6개죠. 그래서 뭐 나온 김에 그려볼까요? 첫 번째 1, 루이스 구조. 자, 산소 루이스 구조 어떻게 그리냐면 산소 이중결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그리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산소의 최각 전자는 6개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아니 여기 있을까? 다섯, 여섯. 그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전자가 총 몇 개냐면 12개죠. 그럼 12개의 전자를 밑에서부터 쭈르륵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래서 이것이 O2 분자에 대한 분자계도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N2하고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요소는 설명이 똑같아요. 똑같고 뭐만 설명하면 되겠어요? 차이만 설명하면 되겠죠. 자, 그럼 결정적으로 어디가 차이가 나요? 결정적으로 어디가 차이 나냐면 첫 번째가 우선 여기가 시각적으로 뒤바뀌었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전자 배치가 새롭게 되고 있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요거. 자, 아까 썼던 말인데 이주기 동종핵 이원자 분자. 이 얘기는 아까 했죠. 그래서 똑같은 원자 두 개로 된 분자 아시겠죠? 자, 그거 분자 중 아까 질소가 7번이었죠. 질소가 7번이었는데 지금 산소부터가 8번이야. 8번. 그러면 O2 그 다음에 9번에 F2 그리고 10번에 니온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요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요? 비활성 기체라고 하죠. 비활성 기체는 화학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는 있으나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니온 같은 비활성 기체에 대한 분자는 뭐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 예로 들자면 이 두 개인 거예요. 아시겠죠? O2F2 에서는 어떻게 된다? 파이 X, 파이 Y 보다 시그마 2PZ가 더 안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분자궤도 함수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저게 백발백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우선 첫 번째 1.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강력한 핵전하가 오비탈을 수축시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핵 안에 양성자 개수가 많아지겠죠. 그럼 양성자 개수 많아지면 그 양성자가 주변의 전자를 더 강력하게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즉, 핵이 전자를 끌어들인다라는 표현을 오비탈이 수축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을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전자들이 핵 가까이 이런 식으로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약간 과장돼서 조금 과장되게 그리면 요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자, 지축이 있을 때 요게 질소 원자의 2s 오비탈이라고 해보자. 질소 원자의 2s 오비탈.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리고 요게 그 옆에 있었던 질소 B 원자의 2pz 오비탈이었다고 쳐보자. Z축에 있으니까.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얘가 이 동일한 Z축에 대해서 얘가 예를 들어 요렇게는 산소 원자고 산소 원자로 바뀌었다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는 산소 원자의 2s 오비탈이고 산소 원자의 2pz 오비탈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는 7번이고 얘는 8번이잖아요. 그러면 핵전하가 증가하면서 물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변하진 않겠지만 얘가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오비탈의 크기가 오비탈의 크기가 수축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직관적으로도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했냐면 아까 시그마 결합이 2s 오비탈끼리 시그마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2p 오비탈끼리도 시그마 결합이 되지만 희한하게도 무슨 오비탈끼리도 시그마 결합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 2pz하고 2s하고도 시그마 결합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 둘이가 아예 물리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ESA와 EPZB가 만나기가 어려워서 이들에 의한 시그마 결합 형성을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전하가 커져버리면 ES하고 EPZ 사이의 상호작용을 계산상에서 무시할 수 있어요.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둘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어떤 상수를 거의 0으로 이렇게 수렴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3. 일반적으로 파이 본딩보다 시그마 본딩이 더 안정합니다. 뭔 얘기 하자는 거냐면 진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본딩 오비탈이고 얘도 본딩 오비탈인데 파이 본딩이 될 때보다 시그마 본딩이 더 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보다 얘를 더 안정하게 표현해 주시면 끝. 알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다는데 그건 뭐 때문이냐면 요거예요. 파이보다 시그마 결합 형성 시에 두 AO끼리의 오버랩이 더 많고 상호작용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그마 결합은 핵과 핵 사이에서 두 오비탈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니까 둘 사이에 그 보강 간섭이 됐건 상쇄 간섭이 됐건 그 역할이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파이 결합은 어떻게 되냐면 PZ 오비탈이 그 핵간축에 대해서 벗어나 있는 오비탈들로 오버랩이 되니까 그 오버랩 되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안정화될 때 시그마 본딩이 훨씬 더 많이 안정해져요. 보통 아시겠죠? 보통. 그러니까 아까 그 질소까지 해서 이 두 개가 뒤집어지는 게 오히려 희한한 현상이고요. 보통은 파이보다 시그마가 더 안정해지는 게 보통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효과는 이게 있어요. 파이보다 시그마가 보통 스트롱거예요. 그냥 결합력이 더 세요. 결합력이 더 세요.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는 건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요 Z축에 대해서 자, 여기 핵 A 원자의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B 원자에 핵이 있다고 칩시다. 이 둘은 핵. 그러면 시그마 결합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p 오비탈 비슷한 거겠죠. p 오비탈 비슷한 건데 이런 식으로 전자가 핵과 핵 사이 영역에 전자가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마 본딩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핵간축 영역에 결합 전자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들은 아주 이게 p 오비탈이다 뭐 이런 식의 양자역학적인 설명 말고 그냥 고전역학적으로 핵하고 전자 사이에 뭐가 나타난다?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전자가 핵간축 영역에 배치가 돼서 화학결합이 되는 이유는 고전역학적으로 봤을 때 이 전자가 요 핵과 인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전적인 화학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뭐 얘를 이제 2p 오비탈이나 2p z 오비탈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얘가 만약에 파이 결합을 형성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Z축에 대해서 자 똑같이 여기 A 원자의 핵 여기 B 원자의 핵이 있다고 쳤을 때 아까 파이 결합 어떻게 됐어요? 요런 식의 예를 들면 2p x 오비탈로 파이 결합을 설명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파이 결합이 되려면 이 p 오비탈에 원래 있었던 뭐 전자, 요 전자들끼리의 상호작용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pz 오비탈끼리 뭐 이게 꼭 2pz가 아니라 ES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시그마 결합이 될 때는 결합 전자가 핵과 핵 사이에 있는데 파이 결합을 이룰 때는 이 결합 전자가 핵간축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파이 결합은 결합 전자가 핵간축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당연히 요렇게 자 노란색으로 그린 게 다 뭐겠어요? 인력인 거예요. 근데 이 인력이 시그마 결합보다 작아져요. 왜일까요? 멀어서예요. 전자가 핵과 핵 사이에 들어있으면 핵하고 전자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져요. 근데 핵간축에서 전자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전자가 양쪽 원자 핵이랑 이 거리가 평균적으로 멀어져서 정전기적 인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특수한 상호작용이 아니면 파이 결합은 어떻게 된다? 시그마 결합보다 보통 결합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혹은 시그마 결합이 결합력이 더 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 시그마 본딩이 더 안정하게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는 게 보편적이에요. 보통이에요. 아까 질소처럼 뒤집어지는 건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시험에 나와요. 알겠죠? 특수하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요 상호작용을 요거를 반드시 주목하시라. 알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 효과는 사실 그냥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전자배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자배치. 자, 당연히 전자배치할 때 무슨 룰과 무슨 룰을 따르라고요? 훈트룰하고 파울리, 베타울리에 따라서 이렇게 전자를 쭈르륵 배치하면 돼요. 자, 산소의 최각 전자가 몇 개였다고요? 6개. 그럼 O2니까 총 몇 개의 전자? 총 12개의 전자를 이런 식으로 쭈르륵 배치한 결과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치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것으로부터 여기서 이제 뭘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 1, BO. 여기서도 이제 결합차수 따져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결합차수 따져보면 자, 어떻게 본딩 오비탈에 있는 전자에서 엔타이 본딩 오비탈 전자 빼주면 되니까 그거 계산하시면 되는데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본딩, 엔타이 본딩 다 들어있는 건 생각하지 말고 요 두 개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여기 본딩에 지금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고 n타입 본딩에 두 개가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6 빼기 2 오버 2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값이 뭐다? 2다. 2다. 이렇게 결합 차수가 2가 나오는 것은 누구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산소의 루이스 구조와 상관관계가 있는 거라고 했었죠. 보시다시피 산소하고 산소가 이충 결합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결합 차수가 2가 됐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자, 이때 여기에서 두 번째 이 녀석은 상자기성이겠어요? 아니면 반자기성이겠어요? 얘는 파라매그네틱하죠. 우리말 번역은 상자기성. 자, 앞서 반자기성은 어떤 성격이라고 했어요? 바로 외부 자석에 약한 청력이 있는 것. 아시겠죠? 그게 반자기성이라면 상자기성은 어떤 성격이냐면 외부 자기장에 강한 인력이 나타나는 경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 나타난다? 바로 이 경우 홀전자 배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분자 구조, 뭐 분자가 됐건 뭐 고체 결정이 됐건 내부 구조 내에 이런 식으로 홀전자 배치가 나타날 경우 외부 자기장과 인력이 생기는 파라매그네틱 상황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산소는 어디에 끌린다? 산소는 어디에 끌린다? 진짜로 자석에 끌립니다. 정말로 자석에 끌립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재밌는 건 액체 산소는 정말입니다. 자석에 끌려요. 그래서 지금 내 교재에는 그림이 없는데 그 뭐 일반 학책 같은 거 보면 뭐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질소 기체나 산소 기체가 보통은 기체지만 온도를 많이 낮추면 액체가 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자석을 이렇게 준비해요. 이렇게. 그래서 뭐 N극, S극 이렇게 자석을 준비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부어요. 아주 저온의 질소 액체를 부어요. 질소 액체가 한 영하 190 몇 도 정도 되거든요. 영하 190 몇 도 정도 되면 질소가 액체가 되거든요. 그 액체를 여기에다가 부어요. 부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통과해요. 아무런 게 없어요. 근데 놀라웠게도 여기에 산소 액체를 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진짜 정말 놀라웠게도 공중부양인 것처럼 여기 맺혀요. 이렇게 중간에 맺혀요. 물론 많이 따르면 그 남는 거는 이게 새 나오겠지만 딱 멈추면은 여기 중간에 맺혀 있어요. 이렇게 뎁더 신기해요, 그죠? 뎁더 신기 중에 딱 맺혀 있어요. 요런 진짜 그 실험 영상 같은 게 있어요. 내가 교재에 넣어놓을 걸.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이것 때문에 1990년대 초까지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범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를 만드는 주범은 을 중국이라 얘기하신다면 그건 자연과학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자연과학자는 반드시 뭐를 토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데이터와 숫자, 그리고 관찰. 요즘 대한민국 미세먼지 있어요, 없어요? 완전 깨끗하다고 하죠. 왜? 사람들이 집에만 있어서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럼 대한민국 미세먼지의 주범은 우리예요. 그냥 우리. 무슨 말 알겠어요? 중국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 실제로 몇 프로 오냐면 한 10% 정도 와요. 오거나 말거나.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거는 일본에서도 와요. 뭐 어느 나라에서도 와요. 어느 나라에서건 왜냐면 지구가 이렇게 격벽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건 어느 나라로 유해 물질이 올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유해 물질의 주범은 그냥 우리나라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전 잘 안 하고 다니니까 이게 우리나라 요즘 날씨 좋잖아요. 쾌청하고.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 중국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노력을 안 하게 돼요. 미세먼지의 주범은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쓸데없는 외교 정치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문제도 내가 참 할 얘기가 많지만 뭐 그거는 다음에 얘기해도 요거 얘기하면 5시간 걸린다. 알겠죠? 예. 미세먼지의 정치학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하여튼 그렇다. Anyway, 미세먼지의 주범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 자신이 운영하는 바로 이게 뭐냐면 자동차. 그래서 이제 놀라운 건 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 미세먼지뿐 아니라 매연 혹은 뭐 산성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1980년대에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자동차 이제 매연에 여기서 이제 뭐가 팍 나오잖아요. 이게 가장 어떤 것 때문에 심각해지는 거냐면 이 안에 이제 엔진이라는 게 있잖아. 엔진. 그럼 엔진에 휘발유가 들어가. 근데 휘발유는 기본적으로 탄소 수소로 되어 있는 탄화수소라고. 그러면 탄화수소는 누구랑 연소 반응을 해? 산소랑 연소 반응하지. 그래서 자동차 앞구멍에는 이렇게 군형이 뚫려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부르면 자동차의 그릴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으로 치자면 코야, 코. 사람의 코로 뭐 들이마셔? 산소 들이마시지. 요 그릴로 얘가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야. 그럼 이제 산소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엔진 속에서 휘발유랑 연소를 해서 CO2하고 H2O.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배기가스의 대부분은 CO2와 H2O만 돼도 괜찮았을 거야.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코로 호흡을 할 때 산소만 들이마셔요? 누구도 들이마셔요? 질소도 들이마시죠? 뭐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내가 코로 들이마실 때 내가 산소하고 질소를 구별할 수 있어, 못해? 못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놈의 자동차 그릴, 이 자동차 엔진도 산소만 받아들이겠어? 질소도 받아들이겠어? 질소도 받아들이거든.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 엔진은 이게 이게 뭐냐면 구동 조건이 어느 정도냐면 한참 자동차가 그 과하게 달리게 되면 온도가 한 2000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기압은 200기압. 자동차는 자동차 엔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아주 혹독한 실험 환경이에요. 그래서 2000도씨의 200기압으로 질소 기체가 들어오면 보통 질소는 반응성이 크다 그래요, 작다 그래요? 작죠. 삼중결합으로 결합력이 크니까. 하지만 자동차 엔진의 조건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온 질소 기체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NO, N2O, 뭐 N2O5, N2O4 등등등등 이런 게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세먼지 산성비의 주범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의 자동차를 운영을 한다고 쳤을 때 자연스럽게 지구에 존재하는 질소가 자연스럽게 이런 유해 물질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자동차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바로 이제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어떤 기계들인 거죠. 그래서 80년대까지 이제 90년대 초까지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이 들이마실 때 질소를 좀 배제해보자. 그러면 배기가스가 조금 더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해서 어떻게 쟤를 구분하자? 이 앞에 뎁다 큰 자석을 하나 만들자. 자석을 대놓으면 질소기체는 빠져나가고 산소기체만 잡히겠지. 그럼 그 잡힌 산소기체만 엔진으로 집어넣어서 구동을 하면 배기가스도 좀 작아지지 않겠나 라는 아이디어만 있었어요. 왜 이게 아이디어일 뿐이냐? 첫 번째, 액체 산소, 액체 질소는 꽤 밀도가 있으니까 충분한 양으로 이렇게 자석에 잡힐 수 있지만 기체는 밀도가 어때요? 작잖아요. 그러면 작은 그 밀도의 액체를 자석으로 잡자면 자석이 약한 자석이 돼야 되겠어요? 센 자석이 돼야 되겠어요? 뎁다 세야 돼. 근데 자석이 세지면 뎁다 무거워져. 아니면 뎁다 비싸져.
그럼 차가 무거워지거나 차가 비싸진다. 그러면 경제성이 있겠어 없겠어? 없기 때문에 생각만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90년대 초까지 있었지만 더 이상 이런 아이디어는 필요 없죠. 왜냐하면 더 이상 이런 자동차를 안 만들면 되니까요.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요즘은 무슨 자동차 만들어요? 그래서 뭐 전기 자동차도 있고 수소연료 자동차도 있죠. 그래서 아예 자동차 패러다임을 바꾸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무슨 말 나겠죠? 하여튼 그렇다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 뭐냐면 항상 공해, 그 다음에 그 재생산 가능한 에너지, 그 다음에 미세먼지를 만들지 않는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충분하게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환경을 생각하는 연구를 앞으로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수소 연료 자동차에 대한 기술이 가장 앞선 나라가 어디예요? 수소 연료 자동차가 가장 앞선 나라. 그게 바로 현대자동차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가 가장 연구가 앞선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진짜 이상한 나라예요. 가장 연구가 앞서 있으나 아무도 안 써요.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아 진짜 이상한 나라예요. 그래서 왜 혹시 영화 테넷 봤어요? 내가 얘기는 진짜 해줬는데 그때 스토리 얘기해줬잖아요. 그때 왜 무슨 그 해외 영화 같은 거 보면 풍력 발전기 해양 풍력 발전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바다에 프로펠 이런 거 그거 다 우리나라 거라고 했죠. 전 세계 바다에 심어져 있는 해양 풍력 그거 플랜트는 다 우리나라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 배터리 기술 전 세계에서 배터리 기술 제일 앞선 나라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사실은 환경 친화적인 기술이 가장 발전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인데 그걸 안 써요. 참 희한한 나라예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근데 곧 미래는 그런 걸 열심히 쓰도록 하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덕에 이런 식의 개념이 있는데 3, O2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이래디컬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선 다이라는 말 어근의 뜻은 뭐죠? 두 개란 뜻이고요. 여기 이제 레디컬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영어에서 영어 생활권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 형용사로 쓰면 과격한, 급진적인 뭐 이런 뜻인데 화학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바로 홀전자 화학종을 얘기해요. 그래서 전자가 홀전자로 존재하는 상황을 화학적으로 레디컬이라고 표현해요. 알겠죠?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바로 이 분자궤도 함수상 요 두 홀전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다른 데는 다 전자가 쌍인데 홀전자가 두 개가 있는 아주 묘한 전자 배치인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표기를 하기로 해요. 루이스 구조의 변형. O2의 루이스 구조를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일반화학에서는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화학 시험 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일반화학 시험 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유기화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유기화학에서는 이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를 하나를 왼쪽으로 하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얘를 요렇게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일반화학 시험에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알겠어요? 이렇게 쓰면 뭐가 문제예요? 옥텟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일반화학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근데 유기화학 반응에서 반응적 측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루이스 구조를 그려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뭐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레디컬이 두 개 있다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 산소의 루이스 구조를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 이 O2는 반응성이 매우 큰 편이에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왜냐하면 산소 환경에서 사니까 실제로 산소는 반응성이 상당히 큰 기체 중에 하나예요. 어떤 반응들이 가능하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연소 반응. 그 다음 호흡. 호흡도 일종의 연소죠. 무슨 말 알겠어요? 몸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연소를 호흡이라고 하죠. 그리고 재밌는 건 바로 노화. 노화가 산소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는 숨 쉬어야 살죠. 근데 숨 쉬기 때문에 늙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호흡해서 사는 건데 호흡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아, 굉장히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구상의 생명체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는 걸 가져가고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이게 생장 속도가 더 빨라서 젊어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체세포 분열의 속도가 한계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노화가 이제 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산소 자체가 이런 다이레디컬 형태이기 때문에 몸에 들어온 산소가 연소 반응에 쓰이지 않고 세포벽에 들러붙어서 세포벽을 경화시켜요. 세포벽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늙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게 피부가 뽀송뽀송하지 않고 피부가 약간 거칠거칠해지죠. 그게 세포벽에 저 산소가 붙어서 그러니까는 이게 동물이니까 세포막이겠지. 그 세포막을 경화시키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이제 뽀송뽀송 안 하고 이렇게 약간 거칠거칠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저런 성격이 산소에 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대박입니다. 산소와 산소 분자 중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것은 어느 쪽일까요? 누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클까요? 이런 게 분자기도 함수 문제에서 조금 까다롭게 낸다라고 할 때 저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O는 산소 원자 얘기하는 거고, 뭐 써볼까요? 얘는 원자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분자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둘 중에 이온화 에너지가 어디가 더 클까요? 어느 쪽이냐? 바로 이쪽입니다. 산소 원자 쪽입니다. 자, 우선 이온화 에너지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그 대상의 최외곽 전자를 떼어내죠. 제거해서 그 전자를 자유전자로 바꿀 때 필요한 에너지. 이걸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요 자유전자라는 말이 있는데 자유전자의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N이 무한대인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주양자수요. 주양자수가 무한대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S오비탈이건 EPX, EPI, EPZ건 아니면은 뭐 시그마건 파이건 뭐가 됐건 주양자수가 무한대인 에너지 상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에너지가 0인 상태. 바로 주양자수가 무한대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양자수가 무한대인 에너지 상태를 에너지 0으로 잡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최외곽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다라는 게 뭐냐? 바로 여기서부터 이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이게 바로 산소의 이온화 에너지인 거고요. 산소 분자는 최외곽 전자가 어디예요? 산소 분자는 요게 최외곽 전자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O2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저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하면 당연히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겠습니까? 바로 산소의 이온화 에너지와 산소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면 이쪽이 더 크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어져 있는 분자궤도 함수에서 이렇게 원자와 분자 사이에 이온화 에너지 대소를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질소 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질소는 전자가 어디까지만 채워져요? 여기까지만 채워지죠. 그럼 질소는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겠어요?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겠어요? 질소는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를 보고 판단하는 거다? 이 분자궤도 함수상의 전자 배치를 보고 판단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이제 그 분자궤도 함수 문제 물을 때 조금 까다롭게 물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다. 자, 그다음 BO 분자. 자, BO 분자는 이것을 대표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주기 이종핵 이원자 분자, 요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원자의 이는 두 개란 뜻이고요. 여기서의 이자는 어떤 뜻이냐면 different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서로 다른. 그래서 붕소 원자, 산소 원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원자로 되어 있는 이원자 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얘가 붕소. 그러면 전자 잠깐 지우고. 자, 어떻게 되느냐? 오케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요 주어져 있는 분자궤도 함수 그림이 아까 앞에서 그린 것하고 뭔가 같은 듯 다른 듯 비슷한 듯 아닌 듯 막 그렇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달라진 차이를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요겁니다. 바로 요 첫 번째 사실이 가장 이제 중요한 건데,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원자의 AO가 더 안정하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얘는 뭐 때문인 거냐면 요거예요.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원자에 음전하가 쏠리고 극성이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와 있는 BO의 경우 결합전자가 있을 거예요. 루이스 구조로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아서 그냥 저렇게만 표현할게요. 그러면 어떤 전자가 결합하고 있는 전자가 무연찮게 붕소 쪽으로 쏠 수도 있겠죠. 그럼 붕소가 델타 마이너스고 산소가 델타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전자가 산소 쪽으로 쏠려서 얘가 델타 마이너스고 얘가 델타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이렇게도 극성이 나타나고 이렇게도 극성이 나타나겠지만 우리는 보편적으로 왼쪽으로 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해요? 오른쪽으로 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쪽으로 더 잘 나타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쪽이 더 안정하다. 그 다음에 이쪽이 더 불리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자는 어떤 개념화를 하냐면 전자는 전기 음성도가 큰 쪽의 원자에 더 많이 배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만들 수가 있죠.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원자에 음전하가 쏠리고 이렇게. 그래서 전자는 전기 음성도가 큰 쪽의 원자에 더 많이 배치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
원래 원자궤도 함수상에서 어떻게 주면 된다? 원자궤도 함수상에서 이 전기음성도가 큰 쪽의 에너지 준위를 더 안정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되도록이면 전자는 불안한 데 채워져요? 안정한 데 채워져요? 안정한 데 우선적으로 채워지니까 전기음성도 큰 녀석이 전자 밀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본딩 몰리큘라 오비탈은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원자의 AO와 에너지 상태가 비슷해지는 거고요. 엔타이 본딩 MO는 전기 음성도가 더 작은 원자의 AO와 비슷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항상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뭔 말이냐면 그리다 보니 전기 음성도가 큰 걸 더 안정하게 그리다 보니 이게 본딩이고 이게 엔타이 본딩이잖아요. 그럼 이 본딩은 에너지적으로 얘랑 가까워요, 얘랑 가까워요. 얘랑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엔타이 본딩은 얘랑 가까워요, 얘랑 가까워요. 얘랑 가까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자가 안정하게 존재한다. 되도록이면 전자가 본딩의 전자가 주로 채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로 본딩의 전자가 채워진다는 얘기는 이 경우 전기 음성도가 큰 쪽 원자의 전자 밀도가 더 높다라는 말로 연결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분자가 안정하지 않아요. 미쳐가지고는 전자가 엔타이 본딩이 막 전자가 채워져 있어요. 그럼 그건 뭔 말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 전자가 전기 음성도가 더 작은 쪽에 주로 더 많이 채워져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주어진 분자가 이런 상태로 존재할 때는 안정하게 잘 존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존재하는 건 미친 거란 이런 얘기죠. 미친 분자다. 그래서 이런 분자는 제대로 된 분자가 아니라 곧 에너지가 상태가 너무 높아서 곧 해리 될 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전자 밀도가 산소 쪽이 높은데 이걸 깨 부수려고 외부에서 에너지를 과하게 준 거예요. 그러면 전자 밀도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면서 해리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의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종의 그 분자에서는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의 어타믹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하게 표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그마 2pz와 파이 x 파이 y의 에너지 대소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누구까지 파이가 더 안정하다고 했어요? 질소까지도 안정하다고 했죠. 어디부터 뒤집어진다고 했어요? 산소부터 뒤집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붕소라고 생각하면 이게 더 안정한 게 맞는데 산소라고 생각하면 이게 더 안정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무슨 이렇게 딱 정해져 있냐? 그런 게 없어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분자마다 비호 분자마다 이 둘의 에너지 준위는 바뀔 수 있어요. 분자마다. 하필 이 분자라서 이렇게 된 거지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약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소는 어떻게 된다? 외울 수가 없고요. 문제에서 필요하면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여기에 어떤 에너지 준위가 나타날지를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혹은 둘 중에 어디가 더 안정한지 어디가 더 불안한지 판단하지 않아도 답할 수 있는 것만 물어요. 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철저하게 계산으로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종의 이원자 분자에서는 어디가 더 안정하고 불안정한지 굳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주어져 있는 비호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이놈의 전자 배치. 뿡소. 제가 이제 몇 개? 3개. 하나, 둘, 셋. 샨쇼. 최애각 분자 몇 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몇 개? 9개. 그냥 쭈르륵 채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 본드 오더. 자, 결합차수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본딩 오비탈
이건 생각 안 해도 되고 이것만 보면 되겠죠. 본딩 오비탈이 몇 개? 5개. N타입 본딩 오비탈이 몇 개? 0개. 나누기 2 하시면 값이 얼마? 2.5. 그래서 얘는 이중결합보다는 좀 세고 삼중결합보다는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옥텟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결합차수가 이렇게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합차수는 항상 자연수일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상자기성이겠어요? 반자기성이겠어요? 얘는 파라마그네틱 하겠죠. 아시겠죠? 홀전자가 있기 때문에 자석에 들러붙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이온화 에너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소의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 산소의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 요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겠습니까? 이온화 에너지 제일 작은 건 붕소일 거고요. 이온화 에너지 제일 큰 건 분자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주행자수 무한대인 에너지 준위 0을 토대로 최외곽전자를 뜯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걸 비교하면 요 세 개 중에 이온화 에너지 제일 큰 건 얘, 제일 작은 건 얘.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보시다시피 분자궤도 함수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됐고, 분자궤도 함수로 설명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게 뭐냐? 넘기시면 148페이지 한 장만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더 넘기면 그림 13. 그림 13 찾았어요? 그림 13. 이 그림 13이 누구냐? 바로 HF다. HF가 누구? 바로 지난 여름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당히 신경을 긁었던 바로 불화수소입니다. 불화수소 몰라? 불화수소? 아베 수출 규제 불화수소 항목이 있었죠. 포토레지스트하고 불화수소하고 또 몇 개 더 있었죠.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일본이 수출 규제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 좋아졌죠. 일본은 어떻게 되겠어요? 폭망했죠. 정말 빠가예요, 진짜. 저 빠가야로 진짜. 정말 하여튼 그렇다. 그 불화수소. 분자궤도 함수 시험 문제 가장 마지막 문제는 무조건 HF입니다. 무조건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아시겠죠? HF. HF. 부부.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 또 충전해야 돼.